그동안 물가를 안정시켰던 가장 큰 원인은 세계화였기 때문이다. 네. 한 4.5에서 한 5.5까지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당장은 물가가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조금만 틈만 생기면 다시 물가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는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출간하신 자이언트 이펙트 요 책에서 세계 경제의 이제 패러다임이 변화를 4개의 축으로 꼽아주셨던데 그 4개의 축이 어떤 걸까요? 축을 4개로 이렇게 잡았거든요. 이 그림을 보시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저는 이제 4가지 축이라고 보는데 그동안 이제 세계화를 통해서 우리가 누렸던 것 4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세계화 덕분에 물가가 안정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세계화 과정에서는요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안정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30년 동안 계속 낮아집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한 30여 년 전에는 15%가 넘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2020년 여름에는 0.5%까지 떨어졌었죠. 이렇게 금리가 계속 낮아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와 이건 마이너스 금리 간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고요. 심지어 에너지 가격은 정말 그동안 너무 풍요롭게 쓰는 바람에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이 에너지에 대해서 이런 이제 흔히 에너지는 언제든 값싸게 언제든 구할 수 있잖아. 이건 정말 쉬운 거야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메타버스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 같은 걸 만들 때마다 에너지는 아예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같은 데는 진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여기 전력 사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고민하지 않고 그냥 기술만 발전시키면 얼마든지 데이터 센터는 증설하고 우리가 정말 거의 이제 우리 인간의 뇌에 도전할 만큼의 인공지능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에 우리가 간과했던 게 사실은 여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과거의 30년이 정말 특별한 시절이었고 이제 인플레이션 등장을 했고요. 이제 에너지는 더 이상 값싸고 이제 쉽게 구하지 못하는 걸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금리 보시면 되게 충격적이죠. 거기다가 전쟁도 우리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4가지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제 자이언트 임팩트 상황에서 흔들 가장 중요한 축으로 보고 4개를 꼽았습니다. 자, 그 4개 중에서 인플레이션 한번 먼저 여쭤보면 왜 3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돌아왔을까요? 사실 이 인플레이션 작년 제가 초에 인플레이션 갖고 얘기를 할 때마다 역시 안 좋은 댓글이 많았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주장할 사람이 거의 저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 KBS 프로그램에서도 저랑 뭐 1대 여러 명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인플레는 절대 없다라고 하신 분이니까 연사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인플레이션을 주장하신 분이 작년 초만 해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주장하셨던 분의 근거 중 하나는 또 파월이 일시적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연준이 파월이 그런 얘기 했잖아. 그런 얘기도 좀 하시긴 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논쟁을 작년 뭐 1월부터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보통 인플레는 없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인용하신 게 야, 파월보다 더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딨냐. 너가 파월은 아니잖아. 네, 맞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시적이다라고 했고 저는 그때 이제 반박을 할 때 여기 김작가 TV에서도 그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바로 파월의 임기 때문에 파월을 믿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맞아. 얘기하셨어요. 네, 이분 임기가 2022년 2월이기 때문에 연임은 해야 하는 거냐. 연임 전에 괜히 인플레가 걱정된다면서 긴축 정책을 써버리면 미리 주가가 떨어지니까 연임하고 난 다음에 좀 태도가 좀 바뀌셨죠? 바로 연임이 지난해 11월에 결정이 됐는데 이 연임 결정이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면담하고 딱 돌아서면서 나는 인플레이션하고 싸울 겁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인 현상일 겁니다. 파월이 그러셨죠. 그래서 파월이란 분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분이었다라는 건 결국은 드러난 거고 그때 제가 파월을 믿을 수 없다면서 제가 님티라는 용어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게 not in my term. 내 임기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내 임기 때만 주가가 고공행진하면 나는 연임이 될 거고 만약에 연임이 안 되더라도 후임자가 잘못한 거다 그러면 되잖아요. 나를 바꿨더니 주가 떨어지는 거 봐. 나 있는 동안은 금융시장이 좋았잖아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월 말을 믿을 수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인플레가 절대 없을 거라고 했던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지난 3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없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잘 돌이켜봐라. 박 기자, 잘 돌이켜보세요. 지난 30년 동안 미 연준이 경제 위기 올 때마다 돈을 천문학적으로 풀었습니다.
근데 인플레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박 기자가 얘기하는 건 거의 옛날 경제야. 그건 뭐지 그러니까 좀 다 떨어진 옛날 경제학 갖고 와서 무슨 경제 원론 갖고 얘기하느냐. 덜 떨어지는 표현 쓰시려다 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옛날 과거의 경제학이다. 그리고 교과서는 이제 끝났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과거의 경제학을 갖고 지금 현재 이 첨단 경제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 이제 새로운 경제학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이제 보통 이제 30년 동안에 달랐던 걸로 두 개를 말씀하셨어요. 하나가 세계 경제가 고령화가 됐다. 고령화가 되면 일본을 봐라. 이 디플레가 왔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도 미국도 다 고령화를 겪고 있고 이제 전 세계 선진국 중에 고령화가 없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고령화에 의한 디플레가 온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래서 30년 동안 디플레는 이거는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지만 계속될 것이다. 두 번째는 저성장이 고착화됐고 이게서 뭐 이게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옛날에 경기가 막 과열되고 막 이런 게 있었지만 저성장이 고착화됐어. 그리고 이제는 과잉 생산이 문제인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고요.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제 말씀하실 때 또 중요한 건 이제 기술 혁신으로 공장이 무인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노동력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보통 이제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디플레 경제가 올 거라고 많이들 말씀하셨죠. 근데 인플레가 왔죠. 네, 결과적으로. 왜 그러냐? 원인이 좀 사실 틀렸기 때문입니다. 원인 분석이. 지난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이 왔던 이유가 이 이유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는 일본 얘기부터 좀 하자면 고령화가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을 가져온다라는 건 일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 근거가 좀 이렇게 허술해요, 되게. 그래서 이유를 설명하려고 진짜 온갖 이상한 어거지가 많이 좀 나왔었는데 이 부분 이제 나중에 일본 얘기 좀 하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술 혁신으로 디플레가 왔다. 이 말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비스 산업이 전체 고용의 85% 정도 됩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조업은 10%가 안 돼요, 고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술 혁신을 통해서 공장을 자동화해도 그걸로 절감되는 일자리가 거의 없어요. 다 서비스업인데 무슨 의미가 있나. 자, 그리고 과잉 생산이 고착화됐다니까 그거는 이제 중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세계화 때문에 일어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세계화가 없었다면 중국에서 생산한 걸로 진짜 막 계속해서 물가가 이렇게 낮아졌겠느냐.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의 현상을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자, 이제 인플레는 끝났다니까 이제 고령화나 기술혁신은 영원히 계속되니까 디플레야 라고 하셨던 거고 제가 이제 인플레가 올 거라고 했던 가장 큰 원인은 그 원인이 디플레의 원인이라면 맞지만 그게 주된 원인이 아니라 그동안 물가를 안정시켰던 가장 큰 원인은 세계화였기 때문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고요. 자, 물가가 세계화 기간 동안에는 정말 우리가 모든 걸 싸게 만들 수 있었고 싸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의 국경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뭘 생산해도 생산의 국경도 없어지고 그렇죠. 심지어 노동의 국경도 상당 부분 철폐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인건비가 싸면 얼마나 많은 인력이 그동안 이민자들이 넘어간지 모릅니다. 그동안 세계화 시절에는 그게 일종의 덕목 같은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생산 요소가 국경에 관계없이 가장 싼 생산 요소들을 결합해서 만들 수 있었고 그게 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화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화는 이제는 정말 패권 국가가 하나 완전히 정해지거나 정말 선진국 중산층이 정말 다시 부유해지거나 아니면 혹은 거기에 맞춰서 다 같이 가난해지기 전에는 세계화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인플레이션 문제는요 이런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화폐 현상만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면 그냥 긴축하면 됩니다. 돈줄 재고 금리 올리면 물가가 푹 다시 떨어지겠죠. 근데 이게 탈세계화로 인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뭐 긴축 정책을 쓰고 그래서 만약에 연준이 뭐 내년에 뭐 연리 한 4.5에서 한 5.5까지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당장은 금리가 높아지니까 물가가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다시 조금만 틈만 생기면 다시 물가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응축돼 있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는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화가 그러면 디플레이션을 부르는 거였다면 탈세계화는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부르는 거죠? 자, 탈세계화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지금까지는 이제 모든 걸 싸게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베트남 같은 나라 또는 중국이란 나라에 이제 이 나라가 공산주의인데 투자한 다음에 내가 투자금을 떼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지 않고 마음껏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엑슨모빌이나 이런 쉐브론 같은 이 서방의 석유 회사들이 카자흐스탄에 투자를 해서 석유를 생산해요. 그러니까 생산 단가가 굉장히 싼 나라의 자본, 엑슨모빌 같은 자본과 기술을 가진 나라가 생산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얼마든지 이제 값싼 것들을 결합해서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저 나라에 투자를 했을 때 내가 혹시라도 저 나라 정권이 바뀌어서 내게 몰수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또는 중국하고 또 사이가 더 틀어져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거 한번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에 40% 중국에다 하는데 그 상당 부분이 사실은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다 수출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왜 중국에다 수출을 하느냐? 여기서 패키징 작업을 해서 수출을 하는 거죠. 이제 미국으로 아니면 전 세계로. 자, 그 이유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이렇게 패키징을 중국에서 했을 때 생산 단가를 가장 낮출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도체 장비도 중국에다가 못 줘? 라고 미국이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제 패키징은 이제 여기서 못 하죠. 그 자체가 단가를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스틴 타임이라 그래서 그동안 이 전 세계 생산 비용을 크게 낮췄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토요타에서 시작한 건데 이 재고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저스틴 타임 딱 시간에 맞춰서 주문이 딱 들어오면 그동안은 세계 경제가 정말 하나처럼 됐기 때문에 주문량에 탁탁 맞춰서 주문 착착착 그래서 재고를 거의 안 남겨서 이 재고가 또 비용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필요할 때마다 딱 사니까 재고 비용도 없고 이거를 갖다 사뒀다가 나중에 못 써갖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없고 하다 보니 비용 절감이 엄청 됐는데 이번에 저스틴 타임 다 망했잖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에는 돈만 주면 언제든 내일까지 납품해? 돈 줄게? 이러면 납품이 됐죠.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흔하던 네온가스 이런 것들이 공급이 안 되니까 저스틴 타임 무너지고 생산에 차질이 일어나니까 이거 재고를 다시 쌓아놔야 되고 하는 문제들이 생겼고요. 그게 이제는 비용 압박을 계속 주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생산의 효율성이 전체가 다 무너지는 탈세계화 때문에. 맞습니다. 자, 아까 그리고 고령화 얘기하면서 일본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고령화는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거에 인플레이션 어느 쪽인 거죠? 사실 이제 고령화가 그동안은 일본 때문에 아니 일본 고령화 왔더니 디플레 왔잖아. 저거 디플레네 원인이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 사실은 설명을 끼워 맞추려고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어떠냐면 이게 제 설명이 아니고 찰스 구다트라는 영국의 석학의 설명이니까 그래도 꽤 검증된 분의 설명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석학이시니까. 제가 대신 조금 쉽게 이걸 좀 대중용어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경제에 총 4명의 구성원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제 좀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자, 그런데, 고령화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 전에 이 4명의 구성원 중에서 3명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3명이. 그래서 4명이 이걸 소비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3명이 서비스업이나 아니면 제조업 일을 하면서 서비스업 제품이나 아니면 제조업 제품을 공급하고 이 4명이 이거를 쓰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한 명만 지금 생산 활동을 안 하는 거잖아요. 자, 고령화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2명이 생산 활동을 하고 이걸 4명이 쓰잖아요. 자, 그러면 간단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물건을 만드는데 투입되는 그런 노동력과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숫자만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셋이 만들어서 넷이 쓰는 거랑 둘이 만들어서 넷이 쓰면 당연히 이 자체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고령화는 요즘 최근에 나오는 연구들 보면 사실 구다트만 그런 게 아니고 IMF나 이런 데서 논문을 보면 최근에 나옵니다. 이미. 일본 때문에 우리가 착시 현상이 있었다. 아니다. 이게 인플레 요인이겠구나. 이렇게 지금 최근에 논문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저도 이게 참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고령화가 인플레이션 요인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좀 여유롭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 경제 변수들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지금 고령화로 계속 가는 트렌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구다트에서 계속 구다트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 8, 90%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조업은 빠르게 기계로 지금 대체가 되고 있죠. 그거 공장 자동화해봤자 선진국에서는 제조업에서 고용하는 노동자 수가 전체 노동자의 10%도 안 돼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아무리 공장이 자동화돼도 서비스업 근로자들이 생각할 때 이게 서비스업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사람과 사람 대면 서비스에서는 아직은 기계화가 안 되거든요. 그게 로보틱스로 바뀌는 건 진짜 한참 뒤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고령화가 되면 결국은
이게 엄청난 수요 그리고 공급은 못 따라갈 것이다. 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고령화되면 아프잖아요. 이 돌봄이 되게 중요해지죠. 그쵸. 이 돌봄 서비스를 하는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굿아트보다 제 의견인데 지금은 이제 노인층이 뭐가 문제냐면 문제가 아니고 좋은 거죠. 노인층한테는. 노인층이 진짜 부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진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하던 1950년대부터 한 2000년대까지 이제 자산을 축적했던 사람들이 계속 은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활동을 하면서 계속 성장을 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네. 지금 MZ세대는 전 세계적으로 돈을 못 모았어요. 그쵸. 근데 돈을 엄청 갖고 은퇴를 하니까 이분들이 자기 돌봄을 위해서 고용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연금이나 아니면 뭐 이제 이 돌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험들이 또 발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에서 계속 고용이 이제 필요한데 네. 그만큼 사람이 공급되겠느냐. 왜냐하면 이 서비스업에 이제 더 이상 노동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지금 4명 중에 3명이 2명이 되는 이 순간에 굉장히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저도 네. 강력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몇십 년 동안 사실 자산 가격이 굉장히 크게 폭발했는데 네. 이거의 비밀이 저물가에 있었다고요? 네, 이건 맞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중요한 표를 하나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표인데 이게 좀 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프를 잘 보면 아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네. 1990년대를 넘어가면서 그래프가 확 위로 올라가죠. 자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 상승장이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하락장이 처음 시작할 때 그때부터 얼마나 하락했는지 그 누적 상승률, 누적 하락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자, 주가가 과거에 1990년대 이전에는 상승장이 한번 시작돼도 상승장이 되게 짧았죠. 짧고 강도도 약했어요. 그리고 자주 하락장, 우리 싫어하는 하락장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붉은색 하락장, 보라색에 가까운 저 붉은색 하락장이 저렇게 있었잖아요. 자주 나타났습니다. 네, 상승장 짧고. 자,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사실은 인플레이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인플레이션이 사라졌던 가장 큰 이유는 1990년대 이후에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이 비용을 크게 낮추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물가가 내려가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자산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S&P 500 지수의 누적 상승률을 보면 일단 상승장이 시작됐을 때 1990년대 이전을 잘 보시면 왜 저렇게 짧았느냐 상승장이. 그 이유는 자 예전에 물가가 걸핏하면 오르던 시절, 정상적인 시절입니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좋아서 호황이 되면 경기가 과열돼서 물가가 오르고 이게 예전에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연준에서 경기가 과열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경기가 과열돼서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시작되면 진짜 경제가 큰일 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르거나 과열되고 경제가 좋아지면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거나 긴축을 하거나 하여튼 돈을 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주 하락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90년대로 넘어서면서는 이제 어떻게 됐냐. 진짜 웬만해선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좋아졌죠. 뭐가 좋아졌냐. 경기가 과열돼도 인플레이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겁니다. 에이 뭐 인플레는 없으니까. 그게 연준한테 완전히 여유를 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경제가 나빠지고 막 주가가 대폭락을 하고 경기 침체가 오고 하면 연준에서 돈을 풀면 되잖아요. 돈을 풀면 최근에 우리가 30년 동안은 야 돈만 풀면 주가 올라가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그 돈만 풀면 올라가는데 문제는 지금 돈을 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어땠냐면 이게 막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경기가 과열됐다가 막 주가가 폭락하고 경기가 나빠져도 연준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기가 망한 다음에 내가 돈 풀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주가가 올라도 뒤늦게 이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그린스판 풋 이런 용어들이 나온 거고 그래 뭐 망가지면 그때 가서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물가 걱정 없이 다시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쓸 수 있었던 거죠. 네.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나도 크게 변하고 있다는 게 지금 저는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돌아왔다. 이게 뭐 지금 당장은 1차적으로 뭐 금리 끌어올려서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영향이 없어서 인플레이션 잠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이제 탈세계화 때문에 이게 다시 이제 돈만 풀면 다시 이렇게 막 들썩들썩한다. 돈을 못 풀겠죠, 제때.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자산 시장의 상황은
1990년대부터 지금 2020년대까지 한 30년 동안의 그 상황보다는 오히려 그 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그동안 많은 증시 유튜브에서 다뤘던 어떤 좀 컨텐츠하고 영향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최근 들어서 갑자기 거봐 30년 동안 주식 투자했으면 나처럼 돈 많이 벌었을 텐데 하는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러면서 장기 투자 얘기 네네네. 자, 이 그래프로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1990년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 장기 투자하지 그랬어. 왜 그랬어? 라고 했다면 그게 말이 통했을까요? 사람들한테 먹혔을까요? 안 먹혔겠죠. 안 먹혔죠. 그때는 상승장이 짧고 되게 자주자주 하락장이 왔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가 털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최근 30년 동안은 거봐, 장기 투자했으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야. 요 근 30년만 보면 그렇죠. 통하죠. 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회활동하는 시간이 30년이잖아요. 30여 년 동안 활동하다 끝나는데 1990년부터 저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영원하다. 이렇게 착각하기 딱 좋은 시기였던 게 21년, 22년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다고 이제 상승장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게 좀 유의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처럼 최근에 30년처럼 한 번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진짜 에베레스트 산처럼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주 이제 물가 올랐네. 어이구 이제 그럼 이제 긴축해야지. 또 다시 이제 경기 침체 왔네. 다시 돈 풀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좀 이제 어떤 주기나 이런 것들이 좀 커져가면서 하락장의 빈도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자주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엔 계속 어려운 장이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향후 인플레이션의 시나리오, 뭐 책에서 4가지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 그 시나리오를 4개나 되니까 먼저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앞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제 명확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끈질기게 되살아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표현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쉽게 안 잡힌다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면 파월 의장이나 아니면 지금 브레이너드 부의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굉장히 대각 아주 센 분들이 아니에요. 폴 볼크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랬다 저랬다 한 적도 많고 본인들의 뷰를 시시각각으로 바꾼 적이 많습니다. 그 점이 있고요. 또 브레이너드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적인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재선 또는 뭐 다음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출마 안 하더라도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도록 어쨌든 브레이너드 입장에서는 아마도 도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도와주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자, 이런 2가지 측면에서 보면 자, 지금 파월 의장은 이번에도 또 강조하고 있죠. 한번 금리를 올렸다 그러면 정말 인플레이션 잡을 때까지 올릴 거고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혔다고 생각할 때까지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지금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벌써 안 믿어요. 저도 안 믿고 있고.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걷잡을 수 없이 만약에 내년에 나타나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견지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시장도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생각보다 좀 심각하다. 또는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한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금리를 언제부터 인하를 해야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냐면 항상 실물 경제보다는 적어도 6개월에서 12개월 먼저 선행해서 금리를 낮추거나 양적 완화를 다시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적어도 양적 긴축은 그만 중단해야만 이제 실물 경제가 6개월에서 12개월 뒤에 좋아진단 말이에요. 대선 언제 있느냐? 2024년 12월에 있습니다. 2024년 연말에 있으니까 2024년 연말까지 경제가 좀 좋아졌다라고 생각해야 바이든 대통령 또는 민주당을 찍은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이게 진짜 확실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약간 좀 다른데 미국은 경제가 좋아지면 찍습니다. 거의 지금까지 투표를 보면 대통령이 곧 선거가 있는 해에 경제가 좋아지면 여당을 찍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이게 정치적 이념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따지는 미국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보여지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보다 6개월에서 12개월 먼저 선행해서 돈을 풀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나쁜 상태로 대선을 맞아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부의장까지도 제 생각에는 엄청난 유혹과 뭐 일종의 그런 속삭임, 이런 돈 풀어 하는 속삭임에 빠질 가능성이 커서 그렇게 되면 시나리오 1, 끈질기게 되살아나는 인플레이션이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지금 약속을 안 지킬 거라는 거죠. 자, 2번째 시나리오는 약속을 지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는 오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나은 시나리오가 저는 2번째 시나리오라고 봐요. 왜냐하면 물론 경기 침체가 오면 제가 이제 전에 강조했다시피 주가가 한번
더 두드려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경기 침체가 세게 오는 경우에 주가가 한 번 더 급락할 수 있는 실물 경제 측면에서 이제 혹시라도 회복한다 하더라도 위험성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번 시나리오로 가면 당장은 아마 주가에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물가를 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더 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나리오 1번은 사실은 주가가 계속 출렁거릴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야, 물가 잡히네? 그러면 좀 올랐다가. 물가 안 잡히네? 야, 이거 다시 살아났어? 그러면 막 폭락했다가. 그때 이제 문제는 오르는 건 반등은 좀 약하고 그다음에 떨어질 때 폭락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일본 시나리오로 가면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1, 2년 단위로 보면. 근데 4, 5년, 10년 단위로 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1970년에 일어났던 바로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가에 좋지 않을 거고요. 근데 2번 시나리오 가면 단기적으로는 좀 골이 깊어질 수 있지만 제 생각엔 2번 시나리오가 장기적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 진짜 잡혔구나. 이젠 정말 투자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시장에 주기 때문에 저는 2번 시나리오로 가기를 조금 더 그쪽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2번 시나리오가 좀 어려운 측면이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지금 현재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일단 살아났고 또 자산 가격이 여전히 미국에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진짜로 떨어져야만 사람들이 이제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국 사람들이 지금 벌어놓은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잃어버려야 다시 일자리 찾으러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되게 이번 시나리오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3번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이거는 뭐 이제 일어날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걱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진짜로 과도하게 이제 뭐냐면 자꾸 출렁거리다가 이제 파월이 장도 이제 지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자꾸만 인플레이션이 살아나요. 아, 진짜 미치겠네라는 생각이 들다가 너무 과격한 정책을 써서 아예 자산 가격 디플레이션, 일본식으로 자산 가격 버블 붕괴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30년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디플레까지 온 이유가 일본에서는 주가가 5분의 1 토막이 났었어요. 니케이 지수가.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4분의 1 토막이 났었는데 이런 정도로 진짜 심각하게 너무 과도할 정도로 긴축을 하고 이게 문제를 일으키면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나가는 거죠. 이 경우에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고 이런 디플레가 진짜 위험한 게 2차 세계대전도 디플레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자산가격 디플레는 제가 보기에는 세계 전쟁도 사실 위험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3번은 뭐 가능성이 뭐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뭐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넣어놨고요. 시나리오 4번은 굉장히 약간의 경기 둔화, 경기 침체도 없고 통제 가능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해피한 시나리오로 가는 건데 그럴 일은 없다. 네, 굉장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진짜 마일드하게 왔다. 경기 침체가 정말 약하게 왔다. 그러면 당장은 와 주가 오르겠죠. 뭐 그러겠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중에서 하나가 오지 않을까 싶고 그거에 따라서 주가도 엄청나게 출렁거리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죠.